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자,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취임 12일 만에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자, 무엇보다 첫 번째 외교 무대인 이 G7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면서 그간 중단됐던 정상외교의 복원을 시작했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G7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경제 성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 전략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잇따라 진행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 성공적 데뷔를 했습니다. 자,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함께 그 정상회담 또 경제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 2센터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1박 3일간의 일정이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그동안에 멈춰 있었던 6개월 동안이었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그 출발점이 됐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분들께 전반적인 총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영 교수님, 전반적으로 이번에 G7 정상회의 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상 외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 국가가 다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글로벌하게 이렇게 시전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특히 우리가 제일 주목받았던 미국과의 그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일단 뭐 순년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대통령이 그 특유의 그 친화력으로 국제 무대에 뭐랄까요? 이렇게 소프트 랜딩 했다고 그럴까요? 소프트 랜딩이요? 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성공적으로 국제 무대에 이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그야말로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였다고 봅니다. 자, 회복력, 또 소프트 랜딩 이런 키워드를 해주셨고요. 우리 곽 센터장께서는 전반적인 총평 또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잖아요. 참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7 회담에서 이 한국이 글로벌 공공재 제공국으로서 국제 에너지라든지 또 AI 협력의 중심축임을 명확하게 좀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함에 따라서 이 한미 동맹의 그 틀 안에서 이 좀 뭔가 저희들이 관세라든지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쉬웠는데 아마도 조속하게도 정상회담 일정이 다시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8일 이전에 통상 현안에 대한 뭐 고위급 협의 채널이 불명히 좀 소통이 돼서 가동이 돼서 우리 정부가 충분히 국익을 지켜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 통상협정, 관세협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이 교수님, 이제 원래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관세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럼 G7 정상도 모이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가니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좀 빠른 협상이라든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그
몇 전주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이란 공습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 이슈를 좀 묻힌 것 같아요. 이제 시작 전부터 좀 G7 정상회의 분위기 자체가 좀 흉흉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이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터져버리면서 모든 관심들이 그걸로 이제 집중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 문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다 뒤전에 밀려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근데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 이제 설사 트럼프와의 양자회담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이 관세 문제가 지금 현재 지금 걸려 있는 게 6개 이슈 아닙니까? 그게 뭐 한 30분 만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해결되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실무진에서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번 G7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신에서 그런 보도가 자주 나왔죠. 그러니까 네. 이번 G7은 G6 대 트럼프. 그러니까 G6 국가가 트럼프를 사실상 고립시켜가지고 네. 압박하는 그런 어떤 구도였는데 트럼프 역시 그걸 몰랐던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좀 이 중동 문제, 이 전쟁 문제를 조금 핑계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네. 회피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G6 국가가 다 합쳐도 사실은 미국의 리더십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조건인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죠, 트럼프는. 그리고 네. 트럼프는 체질적으로 이런 다자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미국 외교의 특징이 이 파워 플레이어들이잖아요. 하나씩 한 명씩 한 날씩 이렇게 불러다가 1대1을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별로 몸에 맞지 않은 이 다자틀 속에서 오래 있고 싶지 않았다 하는 그런 감도 느끼게 됩니다. 네. 제 같은 경우에. 자, 우리 곽선태 장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기구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보면 영국과 무역협정 사인도 하고요. 뭐 캐나다도 만남도 갖고요. 캐나다 정상과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조기개국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요? 종종 이렇게 한 일 다 하고 떠나버린다면서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건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사례를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었는데 네. 보통 아까 이제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자체가 트럼프 자체가 다자를 워낙 또 싫어하다 보니까 예.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그냥 아마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부터 아마 작정을 하고 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영국하고는 이미 사인을 하기로 합의를 한 거니까 네.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성과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인하고 그 성과는 챙긴 다음에 예. 일본까지는 아마 챙긴 것 같아요. 만남이 있었더라고요. 예, 일본까지는 예. 챙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너무 이제 요구 사항들만 접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핑계거리를 찾다가 아마 이란 문제 이런 걸 들고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떠났지만 주요 7 정상들이 워낙 지금 이스라엘, 이란 이 무역 충돌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크죠. 아예 뭐 3차 세계대전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공동 성명은 관련해서 이제 채택을 됐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볼까요? 네. 예. 그래서 공동 성명 내용이 채택이 다행스럽게 되는 네. 건데요.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단언한다. 뭐 이스라엘 안보에 지지를 재확인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뭐 이란 위기의 해결이 가자지구 휴전을 포함한 중동의 더 광범위한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을 촉구한다.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거의 이스라엘을 한쪽으로 이렇게 편드는 그런 내용들로 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반면에 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뉴욕타임스 보도도 이란은 중동 불안정과 테러의 주요 근원이다 이렇게 네.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 성명에서 이란에 대한 아주 가장 강력한 강경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열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성명을 보면서 외교적으로 한 의미를 3가지 정도 이렇게 추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모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G7들도요. 생각합니다. 그 G7이 이란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그 비판과 또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명확히 이렇게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 내 세력 균형에서 이 서방 진영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란의 핵 보유에 대해서 불허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핵 개발 저지에 있어가지고 이 국제적 공조를
유지하려는 그 G7의 의지를 이렇게 드러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스라엘이 그 안보 위협을 느끼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핵 위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를 찾는다면 이 중동 내 그 휴전 및 또 완화를 촉구하는 그런 모션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제 안보를 고려한 신중한 그 균형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강경하게 이란을 이 비판함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디에스컬레이션이라 표현해서 긴장 완화, 또 휴전, 광범위한 안정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위기 통제를 위한 메시지도 같이 이렇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균형적인 모습도 갖추려고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또 한국에서 생각하면 또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 한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또 한국은 또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에 상당히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중동이 에너지 수입처로서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이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 관련 공급망 다변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 중동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이미 지금 이 위기가 고조되면서 기름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번에 G7이 이번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 내놓은 이 메시지 공동성명은 조금 실망스러운 대목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누구 눈에 보더라도 먼저 공격한 건 이스라엘인데 얻어맞은 쪽을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너네 탓이다 모든 게.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다고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G7들이요. 그러면은 G7이 이 글로벌 리드 국가 중에 일원으로서 과연 이 중동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의사가 있느냐라고 아마 중동에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란 나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G7이라는 데는 원래 이런 데구나. 우리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나라들이구나 해서 오히려 스스로 G7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란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우리는 핵 개발할 의사도 없고 또 이것이 이슬람의 교리에도 어긋난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고 몇 달 전에 심지어 미국의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털시 게버드 국장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현재로서는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설사 원하더라도 3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직접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야기는 이란 핵 때문에 모든 것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거 아쉬운 거죠. 교수님, 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의 핵심 이유는 본인은 또 아니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NSC 연계 이제 이란, 이스라엘 요것 때문에 간 거고요. 지금 오늘과 내일 중에 일부 언론의 보도이긴 하지만 이란 지하에 있는 이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을 옛날 구식 무기이긴 하지만 벙커버스터로 타격할지 말지 할 가능성이 70%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다만 좀 전망을 해보죠. 이게 미국이 여기 참전하게 될까요? 개입할까요? 근데 이제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혼자서 공격을 한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조율 속에서 행동 개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공군이 이 공격 루트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그거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루트예요. 특히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점령 지역이죠. 거기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돌아가는 이런 작년에도 똑같은 코스였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코스인데 그거는 그 영역을 이제 미국이 사실상 제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의미에서 조율을 거치고 군사행동에 들어갔다 보이는데 흔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란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자주 해봤던 이야기가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이스라엘 통해서 한번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란이 어떻게 나온가를 이게 한번 타진을 해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현재.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닥친 거죠. 그러니까 완승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는 어떻게 뭐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큰 딜레마죠. 그런데 만에 하나 벙커버스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100%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무기는 사용해 봐야 알아요. 미국도 뭐 완벽하게 승리할 수는 장담 못하네요. 그렇죠. 해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벙커버스터를 위해서 이걸 발사하기 위해서는 일반 전투기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B2 같은 전략 폭격기가 떠야 돼요. 그러려면 이란 역시 또 전투기로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을 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그런 우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100%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도 아마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까. 자, 다시 G7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곽 센터장님,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우리도 기대를 했었지만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있었고 젤렌스키도 아까 화면에 보시면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든 막 좀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다 무산이 됐거든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7월 8일 전에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수장끼리의 통상협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토 정상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만남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났으면 참 좋았지만 지금 뭐 못 만나게 된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 다자 회의지만 나토가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또 나토에서 우리의 입장을 또 한 번 더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또 유럽 안보를 재구상한다는 차원에서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 거라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7월 8일에 그 고율 관세 부과 전에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일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저희들이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트럼프 성격상 끝까지 답을 또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나토에 올지 않을지 또 와서도 미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그런 불안함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에 가면서 자기들이 떠나면서 우리랑 G7에서 정상회의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자기들 측면에서 양해를 이렇게 먼저 구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면에 트럼프의 성향을 바라볼 때 확답은 또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한다고 하면 뭐 아마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미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안건에 대해서 미리 좀 내부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철저히 준비해놔서 그 통상이라든지 안보 의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났을 때 언제든 만나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만남이 중요한 게 지금 7월 8일이 되면요, 여러분, 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뭐 2, 3주 내, 2주 내에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는 자기가 서한으로 통보하겠다. 이현 교수님, 이번에도 캐나다 이 G7 정상회의에서 일본과는 꽤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이제 일본도 지금 거의 낯빛이 흑빛이 돼가지고 왜냐면 밀어붙여서. 근데 우리도 말입니다. 같은 뭐 2주 내에 통보가 온다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은 만남이 있어요. 이게 나토 정상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고 아마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의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지금 한미 간의 통상 현안이 6개예요. 이거는 실무급 회담,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정상회담은 최고위급 회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실무급 조율이 끝나고 또 고위급 회담이 끝나고 마지막에 흔히 그 꼭지를 딴다 그러는데 꼭지를 따기 위해서 정상이 만나는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양국 대통령 만나 실무 회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요 며칠 사이 그런 한미 간의 6가지 큰 현안들이 조율이 끝날 수 있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나토에 저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바이든 행정부 때의 관습으로 나토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한 나토 전략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생각한 나토 개념은 나토의 문제는 너희들이 직접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 문제, 특히 중국과의 이 문제 우리가 할 테니 그러니까 역할 분담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고 싶어하지 않는 나토에 갈지 안 갈지, 가더라도 특별히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서 회담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한나절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 이번처럼 30분, 40분 한다고 할 경우에 일본과요. 그렇죠. 이 6개의 큰 현안들을 대통령급에서 무슨 수로 조정하고 조율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걱정이요, 곽 센터장님. 7월 8일은 끝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일방 통보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이게 걱정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무자 선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무자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 결정은 결국 정상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상 간의 미팅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상들이 만나서 만약에 실무자들 간의 논의를 하다가 합의를 못 이룬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들 간에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공을 하게 되면 빠르게 회의가 이제 진전이 되면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상들 간의 미팅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죠, 트럼프를 만나는 게. 그런데 이제 어느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냐, 우리 경제에, 우리 산업에 유리하냐 문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월 8일이라는 데드라인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그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본, 나아가서 EU, 그다음에 특히 중국. 중국과는 거의 뭐 올렸던 관세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이런 그야말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EU, 일본, 우리에게만 고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과연 7월 8일이라는 이 데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부과한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일 간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는 거죠. 만나서 공조하자. 특히 EU하고도 만나서 공조하자. 멕시코하고도 공조하자. 이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G7이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였다 보고 혹시 나토 정상회담에서 혹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왜냐하니까 그럼 중국한테는 원래 표적은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중국한테는 원래 업세티를 하는 것처럼 왜 중국 히토리 때문에 밀려가지고 근데 그러면 남아있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후에만 고율관세를 매긴다?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지는 거예요. 매기면요? 네, 그러니까 통보를 하면 공조를 해야 돼요. 공조하자.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 이야기하시고, 우리 곽 선생님께서 요거까지만 보고 갈게요. 왜 진짜 이제 만나고 우리가 세부적인 조율을 하면 좋은데 정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까? 저도 그까지는 안 가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간에 쫓기는 건 트럼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시간에 쫓기는 건 트럼프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시간을 벌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답안이겠죠. 근데 트럼프가 하는 행위를 보면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항상 그래왔거든요. 강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좀 뭐 흐지부지 좀 안 하는 척 하다가 또 한 번 또 때리고 계속 어떻게 보면 완급 조절이요. 완급 조절을 하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G7 정상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요,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또 여러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번엔 G7 정상회의 양장회담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추진됐습니다. 자, 곽생 소장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그리고 성과 한번 짚어주시죠. 너무 짧게 만나가지고 뚜렷하게 어떤 성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든데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빨리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조기에, 그러니까 이른 시점, 취임 14일 만에 만난 거니까요. 상당히 빠르게 만났다. 그래서 이 한일 관계와 또 동북아 외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환점 이런 걸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가지고 이 감정이 아닌 그 공통의 경제라든지 안보,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그 실용 노선을 좀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잖아요. 대신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렇게 성사가 되면서 그 외교적 공백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켰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아마도 나토라든지 또 에이펙 등에서 이 한미일 3국 공조 구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닦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이제 셔틀 외교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재확인했다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셔틀 외교 의제의 관계도 또 재확인을 하게 됐고요. 아마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관세 입장에서. 그러니까 참 할 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 교수님,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이중적인 그 포지션을 택할 수밖에 없다 봐요. 왜냐하니까 과거사 내지 이런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 그다음에 기타 문제 통상 포함해서에 대해서는 협력. 그러니까 원칙과 협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트랙을 따라서 외교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짧은 만남 속에 과거사 이야기를 꺼낼 이유도 없고 지금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 문제, 미국과의 어떤 그 통상협상에 대한 한일 공조가 좀 더 이야기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아마 접촉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한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 흥미로운 게 이미 작년부터 이제 미국의 정권 교체가 예측된 상황에서 중국하고 계속적으로 양다리 외교를 시동을 했어요. 이미. 일본이요? 예, 이미 군사적 교류까지도 심지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더블 바인드 외교라 이야기하는데 양다리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러시아와도 뭐 계속적으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익과 실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실은 미국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된 지 며칠 됐냐. 무슨 수로 우리가 이 현안 6개 현안을 다 조정하고 다 해결할 거냐라고 양해를 구하고 동시에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누구도 정권 교체 한 달 만에 이 엄청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7월 8일 지킬 수가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자동차 크게 물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반도체 다 물려 있지만 이런 부분에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이슈별로 일본하고 그 공조해야 됩니다. 지금. 공조 얘기가 나왔는데 곽선생님 진짜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부분이 일본도 괴로워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도 조선 잘하지만 또 일본도 조선을 좀 웬만하게 하니까 이번에 뭐 그죠? 신일본 제철이 들어가서 US 스틸도 인수하고 뭐 겸사겸사인 것 같은데 이렇다면 좀 일본과 좀 한일 공조 이야기도 꽤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공조 파트너로서 일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통상도 그렇고요. 또 글로벌 사우스 협력에 있어서도 일본과의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여지껏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또 뭐 카시라든지 이런 아세안 협력 전략을 만들 때 우리 혼자서 이렇게 여태까지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러지만 이제는 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 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 공급망이라든지 핵심 광물 이런 걸 개발할 때 우리 혼자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본이라든지 호주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중요한 국가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물의 국가가 실은 호주잖아요. 호주가 정말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호주 총리와의 양자 회담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일단 그 에너지 광물 중심으로 해서 호주와의 관계가 이야기된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너무 짧았어요. 너무 짧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 제가 좀 한 가지 대목에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그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호주와의 관계에서 호주의 그 오크스 군사동맹에 우리가 같이 하는 것 할 것처럼 그 이야기가 돼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동시에 지금 미국, 영국, 호주가 만들어 있는 이 태평양 남쪽에서의 그 오크스 군사동맹에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하는 부분은 뭐 그나마 저는 좀 다행스럽다고 보고 왜 특히 그러냐면 지금 그 호주 역시 이 보면은 양다리 외교를 해요. 미국하고 같이 하면서 동시에 중국하고도 관계가 쌓기 노력하거든요. 양쪽 다 양다리 안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새로 이 새 정부가 새 정부 표 외교 전략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급히 이제 데뷔전을 치른 셈이고 그 뭐 나쁘지 않은 성과를 갖고 온 셈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 새 정부가 외교 전략을 이제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호주와도 만나고 특히 뭐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등 아주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외교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해줘야 될 공조할 팀들. 그렇죠. 특히 글로벌 사우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속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브릭스 나라들 이런 나라들하고 어떻게든 이번뿐만 아니라 나토건 어디건 계속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죠. 자,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바로 전에 남아공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곽 센터장님, 지금 G7인데 G20 정상이 있습니다. 11월이죠. 예. 여기 개최국이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닙니까?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중요한 다자 무대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에이펙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친밀감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 분위기를 G20까지 이어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남아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볼 때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이 경제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뭐 정치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이렇게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저희들이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G20 정상회의가 이제 예고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아공에서 이 G20를 2011월에 개최를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뭐 우리나라 대통령, 이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뜻을 밝힌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G7보다 G20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중국, 러시아가 다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질 것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게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세계 GDP 규모, 특히 그 구매력 지수로 따져보면은 G7을 브릭스가 추월해 버렸어요. 경제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PPP 기준, 구매력 기준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G7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리그로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G20는 장이 달라져요. 더 넓어지고 더더군다나 현재 이 다극화 세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오고 아까 이야기한 거기 뭐 인도, 그다음에 저기 그 남아공, 특히 브라질, 브릭스가 오네요. 브릭스가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로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아공, 뭐 인도, 브라질과의 회담을 활용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브릭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세 번째 정상회담이 바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좀 리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 사실상 남미의
뭐 중심 국가 아닙니까? 예. 거의 뭐 남미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봐도 좋고 경제력으로 보나 그다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브라질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브릭스에서도 지도적인 국가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사우스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는 나라란 말이죠. 예.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 강국이잖아요. 네, 네.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알짜배기. 아까 말씀드린 나바군 같은 경우에는 또 아프리카들은 관문으로 치면 네. 그야말로 이 남미의 중심 국가로서 우리 같은 경우에 반드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짧지만 이번에도 아주 좋은 인상을 주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를 좀 더 이 고도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에서 살 길은 이제는 그야말로 균형. 세계 곳곳을 골고루 바라보고 그게 맞는 맞춤형 접근을 하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실은 이번 G7 정상회의가 워낙 지금 이스라엘, 이란, 이 중동 이슈가 커서 그런데 곽 센터장님, 원래 주제는 AI와 에너지였거든요. 네. 에너지와 AI였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준비가 돼 있는 에너지 AI에 대한 연설도 이제 진행대로 진행은 됐죠. 예, 그 내용도 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G7에서 두 차례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안보 전략하고 AI 기술 리더십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외교의 그 실용성 또 전략적 자율성을 드러내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전략적 의미를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앉아가지고 저런 걸 하면 우리나라한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한 4가지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마 이 글로벌 그 실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익 중심의 그 실용 외교를 글로벌 차원에서 이렇게 실현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특히 기술과 안보, 이 경제를 연계해서 또 구체적인 또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을 이렇게 이번에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이념 외교가 아닌 이 실제 국익과 또 성장,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이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 분절화에 대한 대응 전략인데 이걸 좀 다층화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AI 또 핵심 광물을 결합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의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한국의 전략 이런 걸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에이펙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잖아요. 10월달에. 그래서 이 G7에서 에이펙으로 이어지는 그 외교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라는 걸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에이펙 요번에 정상회의 핵심 의제가 AI 협력하고 또 에너지 협력이거든요. 아, 같네요. 같습니다. 주제가. 예, 에너지 연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G7에서 이런 발언하신 내용들이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또 선도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기술 외교 패러다임을 좀 이렇게 정립했다. 이렇게 또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을 또 공공재화 시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글로벌 신뢰에 기반한 또 기술 표준 설정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표라고 할까요? 그런 데를 좀 던졌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G7 플러스는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이제 가입하는 거에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자, 이 교수님, G7 플러스에 대한 개념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G7 플러스의 가입,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의 그 외교 전략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7 플러스 개념이 이전 정부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그런 맥락이 있는데. 이번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저기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과의 그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원래 G8이었잖아요. 네, 러시아가 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빼버린 거에도 이건 아주 빅 미스테이크였다.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만일 러시아가 여기 그 G8에 있었으면 전쟁이 났겠냐. 뭐 이런 투였는데 그와 동시에 또 기자 한 명이 중국이 가입하는 건 어떠냐? 아, 그건 not bad.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그러면 벌써 이제 G9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자리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G10, G11? 그러면 G20하고 뭐가 달라지냐? 그렇죠. 너무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은 지금 과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외교 전략으로 G7 플러스를 가지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론 뭐 트럼프가 다자트를 싫어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러시아도 와야 되고 중국도 와야 된다. 그 이야기했는 의미는 한편에서 보면 희석시켜버리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 또 뭐 자기 계산이 있겠지만 왜냐하니까 그래도 G20하고 차별성이 없어지니까 이런 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심리적 G8이라고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회담에 갔다 와서 그러면 그게 뭐냐를 가지고 그 당시에 또 설왕설래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논의를 우리가 이어서 지금 본다면은 G7 플러스는 그럼 그거와 뭐가 다르냐?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세계 정세가 변해가는 그 방향을 보면서 조금 더 토론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은 크게 두 가지에 많이 초점을 맞췄었죠.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정상외교의 복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관세가 워낙 중요하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의였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트럼프의 조기 귀국으로 또 이번에는 이제 안타깝게 무산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평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곽 센터장님,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가장 큰 성과 뭐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민주주의 복원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정상회교를 통해서 알렸다. 그게 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 공급망이라든지 또 AI 규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걸 좀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이렇게 제시했다는 점 이런 데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건 좀 저희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7 핵심 문서에 동참했다는 거. 그 협력 체계에 어떻게 보면 편입했다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 그거와 또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 이런 것에서 우리가 같이 서명을 했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이제 외교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다. 이제 하나씩 틀을 갖추게 되는 거죠. 뭐 완성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좀 더 추구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까요? 그게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인 게 중요해요. 일관성이요. 예, 그 전략적 일관성과 지속성.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랬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랬다가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 실용 외교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빛을 나타내기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별로 뭔가 뚜렷한 가치와 이해에 기반한 일관된 그 전략 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말만 실용 외교고 어떻게 보면 다른 주변 국가로부터 지탄만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혜영 교수님, G7 정상회의 가장 큰 성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어떤 방향, 어떤 것들을 또 갖추면서 나아가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아까 AI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또 해도 되고 또 해야만 돼요. 이제는 우리 위상에 걸맞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국익과 실용이라는 두 개의 어떤 키워드를 쥐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국익은 이제 특히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트럼프가 이념, 더 이상 이념 외교가 아니라 이익. 그렇죠. 이익. 그러니까 모든 외교와 국가 활동의 핵심으로 이익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국익, 국가 이익을 모든 외교 활동의 중심에 배치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 어떻게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할 거냐 하는 그 방법론이 실용이라 봅니다. 저는. 목표는 이익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실용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전략적 일관성을
지적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이익은 이거다. 우리의 핵심 이익은 이런 거다.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모두 핵심 이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교사를 보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어떻게 정해본 적이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이제 규정해야 돼. 우리의 핵심 이익은 이런 거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그걸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는 저는 전략적 균형이라고 봅니다. 균형. 예. 그래서 아까 일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 대부분 나라는 거의 대부분 양다리 외교해요. 이쪽 저쪽 다 걸치고 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한 곳에 줄 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 국면에서 필요한 거는 전략적 균형, 그다음에 뭐랄까 좀 이 거시적 시각, 그다음에 멀리 내다보기 이런 것들. 그 속에서 우리 외교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략적 균형 그리고 또 전략적 일관성 이렇게 또 두 분의 전문가들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 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을 투입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추가 연장키로 했습니다. 자, 대형마트들도요, 이 정부와 협업하거나 자체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고 하는데 특히 대형마트 3사는요, 해양수산부와 협업을 해서 정부가 현재 물가 상승 품목으로 지정해 놨던 고등어를 비롯한 수산물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부님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